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한 민간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악성 코드 21종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감염 서버도 18대가 추가돼 모두 23대로 늘었고 이 중 2대 서버에서 단말 고유 식별번호 IMEI와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 관련 조사에서 이제 악성 코드와 감염 서버가 더 발견이 됐다고요?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한 민관 합동조사단 2차 조사 결과 악성 코드 21종과 감염 서버 18대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1차 발표 내용을 더하면 악성 코드는 총 25종이 발견된 건데요. 조사단은 BPF 도어 계열의 24종과 웹쉘 1종을 확인했는데 이를 탐지하고 제거하기 위한 5차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BPF 도어 계열의 악성 코드는 은닉성이 높아 해커의 통신 내역을 탐지하기 어려운 점이 특징입니다. 또 1차 발표 이후 공격을 받은 정황이 있는 서버는 추가로 18대가 식별됐고 지금까지 모두 23대의 서버가 악성 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단은 감염 서버 15대에 대한 정밀 분석을 완료했고 나머지 8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인 건 이제 단말기 식별번호 같은 이제 핵심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감염이 확인된 서버 중 2대가 개인정보가 일정 기간 임시로 관리되는 서버로 조사됐습니다. 2대의 서버는 통합 고객인증 서버와 연동되는 기기들로 고객 인증을 목적으로 호출된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 IMEI와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조사단이 파악한 서버 저장 파일 규모는 IMEI 정보 29만 1,800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유출된 유심 정보 규모는 9.82GB로 가입자 식별키 기준 2,695만 7,700여 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단에 따르면 최초 악성 코드 설치 시점이 2022년 6월로 확인돼 악성 코드가 2년 넘게 침투해 있었을 것으로 나타난 만큼 자료가 유출됐을 경우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요즘 안 오른 게 없을 정도로 물가 상승, 특히 먹거리 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데요. 최근엔 맥주 회사들도 줄줄이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맥주만 비싸진 게 아니고 맥주와 함께 즐기는 대표 안주들까지 연이어 가격 인상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저렴하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술상 가격이 위협을 받는 모습인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품목의 가격이 오르나요? 네, 마른 안주의 대표격인 마른 오징어의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마른 오징어의 중품 10마리의 지난주 가격은 83,000원대로 이달 초에 7만 원대를 유지하다가 지난주 들어 급등했습니다. 지난해 평균 가격이었던 75,000원 선보다는 11.7% 올랐습니다. 또 수입 호두 가격은 100g당 2,100원대로 지난해 평균보다 34% 올랐고 수입 아몬드도 16.7% 뛰었습니다. 앞서 국내 맥주 시장 점유율 1위인 오비맥주는 지난 4월 주요 맥주 가격을 평균 2.9% 인상했고 2위 하이트진로도 이달 말 평균 2.7%의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또 이제 맥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치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닭고기 가격도 불안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 닭고기 최대 수출국인 브라질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수입이 차단됐습니다. 지난해 우리 닭고기 수입량이 약 18만 톤인데 이 중에 16만 톤이 브라질에서 왔습니다. 국내 닭고기 생산량이 지난해 약 62만 톤으로 추정됐으니 적잖은 물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셈입니다. 특히 중저가 치킨 프랜차이즈 등에서 브라질산 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량 부족으로 인한 전체적인 가격 상승을 감안하면 치킨값도 상승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SBS 비즈 이광호입니다.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 이후 부동산 시장에는 풍선 효과가 뚜렷한 모습입니다. 규제를 비껴간 마포구와 강동구 아파트가 잇따라 신고가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입니다.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어제로 규제한 지 이제 55일이 지났는데 그 이후에 분위기가 달라졌다고요? 네, 이후 해당 지역 아파트 매매 자체가 급속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서울시는 규제로 묶이지 않은 인근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3월 이후 지금까지 마포구와 성동구, 강동구 등에선 잇따라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포구에선 매매 가격이 한 달 새 2억 원가량 뛰기도 했는데 입주권의 거래 가격도 뛰었습니다.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틀스 84제곱미터 입주권은 지난달 3일 23억 원에 거래돼 직전 최고가 22억 원보다 높았습니다. 이 밖에 성동구, 강동구 등에서도 3월 이후 거래가와 입주권 등이 꾸준히 신고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토어제 지역은 입주권과 분양권 거래가 씨가 말랐다고요? 네, 토호제가 확대 지정된 지난 3월 24일 이후 이번 달 18일까지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이뤄진 입주권과 분양권 거래 신고는 0건입니다.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앞으로 지어질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요. 분양권은 일반인의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실거주 2년 의무 등 토호제를 통해서 규제 부담이 수요자들에게 부담이 됐을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이와 함께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입주권과 분양권 보유자들이 매도 시점을 늦추려는 분위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SBS 비즈 윤지입니다. 지난해 부정청약이 급증했다는 소식 저번에 전해드렸는데요. 지난해 부정청약 적발 건수가 많았던 아파트 단지 대부분이 서울 수도권 지역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단지에서는 당첨자 7명 중 1명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당첨이 된 건가요? 부모 등을 위장 전입시켜서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방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청약이 13건 이상 적발된 전국 분양단지는 11곳으로 집계됐는데요. 대전과 충남 아산을 제외한 9곳이 수도권 단지였습니다. 이 가운데 6곳이 서울 분양단지였는데 서초구에 2곳이 있었고 강남과 송파, 마포, 성북구에 1곳씩 있었습니다. 강남권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이 돼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게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그 가운데 부정청약의 비율이 가장 큰 단지는 어디였나요? 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20억 원 가까이 쌌고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약 527대 1에 달했던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원펜타스였습니다. 지난해 7월 분양을 했고 일반 물량 292채 중 14%인 41건이 부정청약이었는데 모두 청약 가점을 높이거나 특별공급 자격을 얻으려 주소지만 옮긴 위장 전입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 주변 시세보다 10억 원 넘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한 강남구 청담 르엘에서도 부정청약 15건이 적발됐는데 모두 위장 전입이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분양단지에서 적발된 부정청약은 390건으로 상반기에 약 3배였습니다. 정부가 청약 당첨 가구,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하기 시작한 영향인데요. 요양급여 내역에는 평소에 다니는 병원과 약국 이름이 표시돼 실거주 여부 확인이 수월합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내일 대출 한도를 더 줄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을 발표합니다. 혼합주기형 주택담보대출의 문턱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 한도가 대략 얼마나 줄어들게 될까요? 네, 연소득 6천만 원 수준을 버는 차주라면 하반기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약 1천만 원 넘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현재 30년 만기 변동금리로 대출이자 4%, 원리금 균등 상환을 가정해 대출받을 경우 한도는 3억 6,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수도권의 경우 대출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00%가 적용돼 가산금리가 최소 1.5%포인트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도는 3억 5,200만 원으로 1,200만 원 줄어듭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혼합주기형 주담대도 대출 한도가 더 축소될 수도 있다고요?
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외에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섞여 있던 혼합 주기형 금리 상품은 그동안 완화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받았는데요.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시 완화 정도로 축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스트레스 금리 반영을 확대해 혼합 주기형 주담대도 대출 한도를 더 줄인다는 겁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보다 외부 리스크에 안정적인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이 같은 조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스트레스 금리 적용에 있어서는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을 두겠다고 밝혀 비수도권에서는 수도권보다 낮은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한편 SPC 계열사 제빵 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22년 이후 끼임 사고만 3번째인데요. 이에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SPC 제빵 공장에서 또 사고가 발생했네요. 네, 오늘 오전 3시쯤 경기도 시흥에 있는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경찰에 따르면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기계에 끼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경찰은 이 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을 상대로 조사하는 한편 공장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고 직후에 SPC에서 사과문을 발표했죠. 네, 김범수 SPC 삼립 대표이사는 사고 직후 공장 가동을 즉각 중단했고 동료 근로자들의 심리 안정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며 관계 당국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SPC 공장에선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지난 2022년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 배합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허영인 회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책 등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이듬해 또다시 50대 여성 근로자가 반죽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밖에도 기계에 손가락이 끼어 골절상을 당하거나 컨베이어가 내려앉는 사고로 머리를 다친 경우도 있었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이런 가운데 금호타이어의 광주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벌써 사흘째인데요. 오늘도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주민들 피해를 최대한 보상하고 타이어 공급을 안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채영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먼저 금호타이어의 입장부터 전해주시죠. 네, 금호타이어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광주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큰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의 피해는 확인되는 대로 최대한 보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는 진화 이후 내부 진입과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조속히 파악한다는 방침입니다. 금호타이어는 생산 차질 우려와 관련해선 광주 공장 생산 제품에 대한 타 공장으로의 전환을 긴급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신차용 타이어 공급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완성차 업체들과 긴밀히 협의해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진화 상황은 어떤가요? 네, 소방당국은 막바지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진화율은 90%에서 95% 수준입니다. 이번 화재는 그제 오전 7시 11분쯤 소방당국에 신고됐습니다. 불은 이 공장 내 정면 공장에서 원인 불명의 불꽃이 튀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광주 공장 생산을 전면 중단한 상태인데요. 이번 화재로 광주 공장 2공장의 절반 이상이 소실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금호타이어 직원 1명이 골절 등 중상을 입었고 소방관 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SBS 비즈의 신채원입니다. LS그룹이 한진카를 상대로 650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최근 호반그룹과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대두된 곳들인데요. 동맹을 구축하는 양상입니다. 유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일단 교환사채를 발행했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네, LS가 지난 16일 채무상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교환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했습니다. 교환사채는 발행하는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채권으로 돈을 빌려준 쪽이 빌려준 만큼 차후 주식으로 바꿀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번 교환사채 발행으로 LS의 김영식 보통 주식 약 38만 7천 주, 전체 주식의 1.2%를 대한항공이 인수하게 되고 앞으로 5년 내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앞서 LS그룹과 한진그룹은 항공우주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하자며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만약 제3자인 대한항공에 넘어갈 경우 의결권이 부활하는 만큼 LS 입장에서는 대한항공을 유사시 우분으로 확보하는 카드를 마련한 셈입니다. 이를 두고 현재 경영권 분쟁 논란에 있는 호반그룹에 대항하기 위한 동맹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 LS그룹 계열사 LS전선과 호반그룹 계열사 대한전선이 최근까지 특허권 침해 소송을 벌였습니다. 2심 판결 직전에 호반그룹이 3% 미만의 LS 지분을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고요. 호반그룹은 호반건설을 앞세워 또 한진칼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기도 합니다. 벌써 한진칼 2대 주주인 호반건설은 최근 계열사를 동원해 한진칼 지분을 18.46%까지 키웠고요. 현재 한진칼 최대 주주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단 2.29%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호반건설은 이런 행보를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밝혔는데요. 시장에서는 지난 2015년 호반건설이 아시아나항공을 보유하기 위해 금호산업 인수에 단독 응찰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경영권 참여를 노리고 있다는 해석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LS와 한진칼의 교환 사채 발행이 호반그룹에 맞설 백기사연대를 구축한 행보라는 해석에 힘이 실립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대선 관련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대선 후보 간 첫 TV 토론이 어제 저녁에 진행됐습니다. 민생과 통상 등 주요 경제 이슈가 다 다뤄졌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알맹이는 없었습니다. 유선우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류 기자, 어제 토론회에서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팽팽했는데 특히 먼저 노란 봉투법을 두고 격돌이 있었죠. 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정부가 거부권을 2번 행사했던 노란봉투법을 또 밀어붙일 거냐고 물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자 대상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는 법안이라며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했고요. 김 후보는 헌법에도 안 맞고 민법에도 안 맞는 법안이라며 반드시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제 이재명 후보의 공약 실현 가능성을 두고도 설전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임금 감소가 없는 주 4.5일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기업에 다 떠넘기겠다는 거냐고 물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당연히 임금 감소 없이 4.5일제로 가야 된다고 하면서도 점진적 타협만을 언급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인공지능, AI 공약의 구체적인 투자 계획도 물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모태펀드 등을 만들어 100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며 세부 내역은 만들어가겠다고 하자 세부 계획이 없다며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외교 현안을 두고도 마찰이 있었잖아요. 특히 이재명 후보의 셰셰 발언을 두고 관련 언급이 있었는데 어땠나요?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친중이라며 협공을 벌였는데요.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사드 철회 주장 등을 거론하며 미국 입장에서는 끔찍할 정도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가 중국, 대만에 관여하지 않고 고맙다는 뜻의 CAC라고 하면 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너무 친중국적 입장이 아니냐고 따졌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실용주의 외교관을 강조하면서 친중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류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발행 어음은 원금을 보장하지 않지만 은행 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지난해 초만 해도 연 4% 보장됐던 수익률이 최근 2%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이번엔 어디서 얼마나 내리는 건가요? 네, NH투자증권은 지난 15일부터 원화와 외화의 발행어음 수익률을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 내리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지난 3월 최대 0.25%포인트 내리겠다고 공지한 지 약 2개월 만인데요. 이에 따라 개인의 1년 기준 원화 발행어음 약정 수익률은 3%로 하락해 1년 전과 비교하면 0.9%포인트나 내려 2%대를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지난해 초 4% 육박했던 증권사의 발행어음 수익률은 금리 인하기를 맞아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데요. 미래에셋증권도 지난 9일 원화 발행어음 수익률을 기존 3%에서 2.8%로 내려 1년 만에 0.9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대형 증권사들 입장에서 이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인 만큼 관심이 클 텐데 또 추가로 준비 중인 곳들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발행어음은 은행 예적금과 유사하게 1년 이내에 예정된 수익률로 발행한 어음으로 증권사의 신용도 기반으로 발행돼 사실상 원금 보장형 상품인데요. 이 때문에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인 4개 종투사만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금융당국이 연내 추가로 종투사를 지정하겠다고 예고하며 발행어음 시장의 판도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이미 메리츠와 삼성, 신한투자, 키움, 하나증권 등 5곳이 발행어음 사업 신청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내 증권사들이 발행어음 시장에 들어서면 수신 경쟁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한편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드디어 이번 주에 본격화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성실한 협상을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이제 이번 주 우리나라와 미국이 2차 기술 협의에 돌입하죠. 네,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을 수석 대표로 하는 한국 대표단이 미국 현지 시간으로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무역대표부와 기술협의를 진행합니다. 기술협의는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에 담길 세부 내용을 정하기 위한 절차로 지난 1일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양측은 비관세 조치와 디지털 교역 등 6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본격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미국 측은 구글 정밀지도 반출 문제와 미국산 소고기 수입 원령 제한 조치 등을 거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조선업 중심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25% 상호 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대선 이후인 다음 달 중순 강요급 회의를 열어 중간 점검을 시행하고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인 7월 8일 전 최종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메시지를 내놓았잖아요. 어떤 의미인가요? 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어제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협상 대상국들이 성실하게 대화에 임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 3주 내에 일부 국가에 최종 관세율이 적힌 서한을 보내겠다고 밝혔는데요. 베센트 장관은 협상에 응하지 않는 국가는 4월 2일 발표된 상호 관세 수준으로 관세율이 다시 올라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역 규모가 큰 18개 나라와는 개별적으로 협상하되 나머지 국가들은 지역 단위로 포괄적인 관세율을 설정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숲을 지키기 위한 이색 마라톤 대회를 열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17일 참가자 5,000명이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서강대교까지 왕복 10km를 달리고 나무 5,000그루를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0년째를 맞은 이 행사는 참가자 1명당 나무 1그루를 기부하는 친환경 캠페인입니다. 정유석 현대차 부사장은 앞으로 더 많은 고객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